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곧장 본 내용으로 깊숙하게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스파이의 무기인데요. 뭐 우린 당연히 뭐 스파이였겠죠? 네,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 러시아 좋아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그러게요. 네, 그 양극단의 CIA 대표, 뭐 KGB 대표. 네. 보면 우리 전 MC야말로 스파이 이미지 007 네? 제임스 본드 마시는 거 같아요. 가슴 근육이 없습니다. 근데 스파이가 제임스 본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의 솔직히 뭐 제임스 본드 얼굴이 안 생기고 막. 또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누구냐? 미스터 핀. 미스터 빈. 예, 미스터 빈 아시죠? 예. 윤세민도 미스터 스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미스터 빈 스파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참 같은데. 네. 사실 외모 부분이 영화를 저희가 스파이가 주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티저 스파이로 좀 안 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파이 원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스파이가 너무 그러니까. 다 정우성 씨, 다 예. 장동건 씨처럼 생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우리 전 MC처럼 생기면 안 된다. 이러니까. 딱 표신하잖아. 제가 장동건 씨랑 나이는 똑같습니다. 배용준 씨랑 똑같은데. 예. 그러니까 오히려 스파이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저는 눈에 안 띄는. 예, 어디 가든 눈에 안 띄잖아요. 아니 그런 게 그런 게 아니, 눈에 탁 띄지 않는 눈에 안 띈다는 건 아니죠. 이거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 이거 정말 죄송한데 튀지 않는. 눈에 탁 튀지 않는 거예요. 스파이 원래 기본 임무가 뭐 정보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면 표시도 하고 뭐 또 이제 뭐 관심도 끌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키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실제 영국에 보면 이제 MI5, MI6가 유명한 정보기관인데 MI5도 있어요? 예, 6가 5 대내 기관이 이제 그 MI5인데 지난해에 이제 신입 요원 공모에 이렇게 돼 있답니다. 배경에 녹아들 수 있을 정도의 체격과 용모. 이게 너무 키거나 크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남자는 178cm 미만, 여자는 170cm 미만의 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입사원 이런 공고가 나간 다음에 일주일 만에 무려 3,000명의 지원자가 퇴도를 했다고. 예. 배경에 녹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병풍 뭐 이런 거 아니 병풍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박구여경 무슨 카멜레온 같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배경색 딱딱 맞춰가지고. 당연히 해야죠. 이게 딱 찍으면 딱 찍었을 때 그 진짜 영화 보면 CCTV에 딱 한 장 좀 여기 누구 찾는데 막 중절모 쓰고 아니면 막 펀치라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그 매너가 사람을 만든 영화 이름이 뭐였죠? 이게 킹스맨 뭐 이러면 그런 눈에 너무 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솔직히 근데 그래놓고서는 영화에 쇼 코넬리 뭐 크레이그 피어스 브로스넌 뭐 로저 뭐 이런 사람들 다 키가 크고 그러지 않아요? 네,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의 보도에 따르면 그 아까 얘기한 존 콘네리부터 피어스 브로스넌까지 이 007에서는 뭐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첩보원으로 활동하기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MI5, MI6의 그 선발 기준에도 아까 있잖아요. 배경에 어울리는 팀은 안 된다. 그러니까 키가 너무 크면 안 되지. 요 원어로 듣고 좀 보고 싶네. 이게. 배경에 녹아들 수 있는 체력과 용모 이게 뭐 어떻게 하네. 자, 아무튼 007 이게 007 아닙니까? 이거 007 제임스 본드 실존 인물입니까? 그게 좀 묘한데요. 일단은 뭐 그 배우들을 아까 말씀하셨길래 초대가 션 코넬리. 션 코넬리는 이때는 조금 사람이 뺀질뺀질해요.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훨씬 멋있어지는 맞아요. 눈썹 짚고 맞아. 그다음에 조지 라젠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 기억 못하실 거고. 그다음에 제 어린 또래는 007 노조무였습니다. 네, 그렇죠. 노조 뭐 영화에서 항상 노조무였고.
그다음에 티모시 달튼, 피어스 브로스넌. 잠깐 나왔던 애. 예. 피어스 브로스는 뭐 많이들 아시고 네. 그리고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제 얼마 전까지 또 했잖아요. 이렇게 6명의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로저 무어가 저한테는 007이에요. 아. 어려서 이미지 때문에. 저도 예, 그러니까 당대 제일 많이 본 거는 로저 무어 그렇죠. 영화 뭐 뷰터킬 뭐 문레이커, 근데- 문레이커. 네, 근데 시간 지날수록- 과학적이라 과학적이라. 우주에서 예, 맞아요. 근데 시간 지날수록 저는 하여튼 쇼 코너리가 참 멋있어 보여요. 원조니까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원작은 이언 플레밍이라는 소설가가 쓴 얘기죠. 소설 속의 등장인물인데 그런데 실존 인물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람은 패트릭 델젤 잡이라는 좀 특이한 성을 가진 사람인데 델젤 잡이랍니다 성이. 중간에 하이픈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영화 속의 제임스 본드처럼 MI6 소속이었대요. 그리고 사립 명문 학교들 이튼 스쿨, 뭐 패틱스 유명하지. 고교, 옥스퍼드 대학교, 그다음에 버캅 심리학 전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비슷하게 했고. 그래서 이 패트릭 델젤 잡이 얼마나 비슷했냐면 이안 플레밍 소설이 처음 출간됐을 때 이 패트릭 델젤 잡의 동료들은 한눈에 007이 아 너다라고 알았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그렇군요. 이 양반인데 이 정도 되면 스파이를 좀 하나 보군요. 이튼 스쿨의 옥스퍼드 대학의 법대 심리학 전공하고 와. 스펙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예요? 배경에 녹아드는 사람인데. 근데 스파이가 뭐 역사상 뭐 두 번째 오래된 직업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파이가 스파이의 원래가 뭐 하는 사람 정보를 얻고 뭐 네. 암살하고 이런 거겠죠? 그렇죠.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네. 한 집단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서 경쟁 집단에 제공하는 사람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방구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 포섭이라든지 매수, 회유 뭐 이런 걸 통해서 휴민트라고 그러죠. 휴먼 인텔리전스, 인간 인적 정보를 얻는 이제 그런 걸 담당을 하고 그 외에 뭐 정보 수집 외에 이제 암살, 사보타주, 뭐 파괴 공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뭐 첩보원 하면은 CIA, 뭐 KGB만 연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성격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네. 사실 뭐 제임스 본드가 워낙 대표적이어서 그렇습니다만 또 제임스 본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혹시 마티니하고 이 권총 그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렇죠. 이거 네. 땅 하면 이렇게 원 줄어들고 그러겠습니까? 일단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권총? 뭔 총입니까, 권총? 이안 플레밍 최초의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007 총은 그 유명한 베레타사에서 이제 후진형 권총인 베레타 M418인데요. 이건 좀 작고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포켓에 들어갈 수 있는 포켓 사이즈 이제 권총이고 25구경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살상력은 높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작기 때문에 첩보원도 휴대하기 편했고 그래서 이제 선호가 됐죠. 네. 이탈리아 회사 피에트로 베레타라는 회사인데 네. 16세기에 세워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권총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 총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겠네요. 그때는 권총 그런 건 아니었겠죠. 네. 다른 무기를 만들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현존하는 총기 회사 중에서 가장 전통이 오래된 회사고 그리고 베레타면 떠오르는 거는 이제 미국 제식 권총 M9 그죠?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을 봐요. 예, 저는 이제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네. 이제 총 조립식을 좋아해가지고 꽤나 만들었는데 M9이 지금은 제식이고 요게 이제 그 전에는 그 콜트에서 만든 그 M1911이라고 네. 되게 큰 45구경 총 큰 거 다 있어요. 나오네요. 베레타, 콜트 줄줄이 나오는구나. M111 걸작 권총 중 정말 100년, 그러니까 1911년 그때부터 불과 한 20년 전까지도 미군 제식으로 쓰였으니까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우리 특전사도 씁니다. 네. 아직도 일부 민간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오랫동안 활용되다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 M9이 그때 이제 결국은 바꿨죠. M9으로 바뀐 그런 경우인데 이게 또 어디 나왔냐면 영웅 본색에서 나오는 영문에도 양쪽 들고 총 주발이 진짜 딴 권총. 그게 베레타 M9이고 이게 거의 15발씩 들어갈 거예요 아마 15 플러스 1인가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두 손에 들고 있으면 30발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화처럼 그렇게 많이 쏘는 게 가능해요. 이게 그렇게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죽이냐는 다른 문제고. 그렇죠. 한발 쏠 쏠수 때마다 있는데 맞느냐 그건 맞는 모르는 거죠. 예. 왼손으로 쏘는데 근데 이게 좀 대형 권총인데 이제 군 제식이니까
근데 2차 대전 전후에는 소형 권총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였대요. 특히 이제 베레타 418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무게가 350g밖에 안 되니까 총으로는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호신용으로 인기가 좋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탈리아 군의 고위 장성들이나 아니면 뭐 독일군 장교들까지도 이걸 이제 차고 다니면서 그러니까는 뭐 살상용이 아니라 호신용으로 애용을 한 거죠. 소설 속에 묘사된 이제 제임스 본드의 베레타 418은 바로 이 총인데 이 개조가 된 모델이라 손잡이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스켈레톤, 그러니까는 뼈대만 있는 그런 손잡이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립 세이프티라고 있어요. 이거는 손잡이를 쥐어야 권총이 발사되는 안전장치거든요. 그냥 놔두면 발사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저 조립식에도 이런 것도 만들고 해요, 실제로. 예, 앞에 좀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립을 하면 짜야지 이렇게 발사가 되는데 요거를 항상 풀어놓기 위해서 여기에 테이프를 감아놓은 게 007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장치가 작동을 하면 빨리 못 쏘니까 아예 풀어버린 상태로 이제 쓰고 했던 것이 이제 베레타의 418. 예. 그게 007의 총이었죠. 예. 그럼 007은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게 그 총을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 스파이들이 쓰는 권총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어떨까요? 그 전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리자면 가장 유능한 스파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훌륭한 스파이. 제일 높은 사람 죽이고 네. 제일 그 네. 중요한 정보 빼가는 네. 그런 사람이겠죠. 뭐 007처럼 뭐 민한개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면 미단계를 쓰든 뭘 쓰든 하여튼 뭐, 인공위성. 예, 민요를 쓰든 뭐 돈을 갖다 주든 뭘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상황에 대해 막 살인도 하는 게 스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손자병법 아시죠? 손자병법에 보면 싸울 때 최고의 승리가 뭐냐? 뭐 무력 충돌해서 적을 박살내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이라고 하는데 그게 최고 높은 수준의 승리입니다. 스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총을 안 쓰고 총 쓸 일 없이 정보 수집하거나 임무를 완수하는 게 이제 최고의 스파이인 거죠. 이제 실제 현실은 영화와 달리 영화에서는 뭐 총 쏘고 뭐 6박 정도 버리고 뭐 이제 좀 영화도 좀 재밌어지고 볼만하지만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 권총 쓰는 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휴대성을 권총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휴대성을 이제 많이 따지게 됐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른바 스파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던 권총이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우리 원쌤은 아시지 않나요? 007 총이랑 별 차이 저게 옛날에 조립식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영어식으로 읽었어요. 월터 P38 그 형태죠. 지금. 발터입니다. 발터. W를 그렇게 발음하니까 발터 독일 거구나. PPK인데요. 총이 더 비싸서 그런가요? 이 짧은 총이 다 좀 007이 쓰는 거 아까 뭐 뭐였죠? 그거랑 비슷한 거. 아까 그 418은요 책에서 베레타. 나온 베레타 책에서 나온 총이고 영화에서는 이걸 들고 나온 거죠. 1대 션 코넬리에서부터 6대 다니엘 크레이그까지 전부 다 이 총을 들고 나왔고 5대인 그 피어스 브로스넌이 잠깐 발터사에 역시 P99를 갖고 나왔지만 다시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가 퀀텀 오브 솔리스 솔로스에서 다시 이제 이걸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게 007의 영화 속의 촉이다라고 보시면 뭐 틀림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007의 50주년작인 그 스카이폴에서는 이제 지문 인식 장치가 부착이 돼서 본인이 아닌 쏠 수 없게 만드는 그럼 역시 근데 같은 발터 PPK가 등장한 거죠. 허구겠죠? 근데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게 총이 보통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작동하게 한다면 지문인식이 가능하죠. 근데 보통 기계식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걸 붙이는 거는 오히려 고장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총에다가 이런 걸 붙이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홍채인 사과 회사라든가 우리의 삶 이런 회사가 만들면 잘하긴 하겠네. 만들라 말씀이겠죠. 만들겠네. 인식이 안 되는 경우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갑자기. 그러네. 이거 눌러 이게 1단위 3단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래프도 그리고 막.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손가락이 잘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영화 보면 잘라서. 상대방이 그 있잖아요. 손가락 잘라 쓰잖아요. 홍채 인식까지 분할수 뽑잖아요. 영화겠죠. 영화겠죠. 원쌤처럼 권총 좋아하시는 분들이 발터 PPK가 뭐 스파이 대명사, 스파이 총 대명사로 이제 알고 계신데 이 PPK는 1931년에 첫 등장을 했는데 이제 그에 앞서서 알아두셔야 될 총이 있어요. 뭐냐 발터 PP라는 건데 이 권총을 한번 봐주세요. 사진을 봐주세요. 그 오른쪽이 아까 그거죠. 발터 PP는 PPK가 PP 사이즈를 줄인 겁니다.
원래 나와 있는 한쪽이 길고 짧은 거는 구분이 되실 겁니다. 예. 이 휴대폰도 뭐 이제 8 나오면 8S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 크고 작고 딱 그런 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PPK는 총률과 프레임을 0.5인치, 1.27cm 정도 줄인 거고 무게는 590g, 그러니까 가볍고 15cm 정도로 해서 이제 컴퓨터 길이가 15cm 정도로 컴퓨터한 그런 형태고 여기에 이제 소음기까지 달았으면 정보기 스파이들이 쓰기 아주 좋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원래 발터 PP는 폴리차이 피스톨레 야구예요. 그러니까 폴리차이 경찰, 그러니까 우리 경찰용 권총이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여기에 K를 붙인 겁니다. K가 뭐냐면 크리미날렌이라고 이 형사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 어차피 경찰이 쓰는 권총이긴 한데 잠복 근무하는 형사용으로 쓰기 더 적합하게 만든 게 PPK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장탄수는 PP가 PPK보다 한 발 적은 6에서 8 정도, 7발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예. 일반 경찰분들은 이제 유럽 같은 하면 밖에다 총 차는데 사법 경찰 안에다 찰 테니까 사이즈가 좀 줄을 작아질 필요도 있긴 하겠네요. 이 같은 되게 좋은 총인가 봐요. 많이 쓰네요. 말 나온 김에 권총 이 역사를 약간 말씀드리면 아까 그 베레타가 이 발터사의 PPK나 이쪽하고 그 아빠가 같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 발터 P38이라고 독일군이 쓰던 총이 있는데 그 모델의 바탕에서 베레타도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그 모델이 이제 그 경찰용으로 바뀌면서 지금 PPK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모태에서 나온 두 개의 총이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을 또 주는 뭐 참고로. 그렇군요. 예, 제가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로. 근데 족보를 말씀하시니까 딱 이해가 돼요. 예. 근데 발터 PP는 이제 물론이고 PPK도 경찰사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 작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독일은 물론이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뭐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경찰이 거의 표준처럼 이 발터 PP하고 PK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건 원래도 유럽 경찰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권총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32구경 탄 모델로 처음에 만들어져 나왔는데 그거는 총알이 좀 작은 편이니까 뭐 관통을 막 범인을 넘어서 관통을 해서 뒤에 있는 시민이 다친다거나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32구경 작은 거지 기준이 뭔지 제가 몰라서. 32구경은 0.32인치인가요? 예. 보통 저희 그러니까, 저 게임할 때도 보면 권총 9mm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건 미리고 이게 권총탄이나 소총탄 같은 게 인치하고 밀리미터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9mm 있고 7.62mm, 그죠? AK-47 같은 거, 그다음에 5.56mm, 그건 M16 같은 거.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45구경 하면 0.45인치, 38구경 하면 0.38인치 이런 식으로 인치하고 밀리미터가 혼재돼 있는 기능이에요. 그럼 9mm는 인치라면 뭐가 되죠? 9mm면 38구경. 근데 요거 32구경. 그럼 예, 작군. 예, 그러면 예. 작군요. 그렇죠. 이게 네. 38경이 9mm면 그 작은 예. 거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좀 작은 권총알을 예. 가지고 좀 조심하자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이제 32구경으로 나왔었어요. 예. 기능적으로는 어떤 뭐 특징이 있나요? 특징이라면 요거는 이제 소위 더블 액션인 건데 여기 이제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도 헷갈리기도 합니다. 권총에는 더블 액션하고 싱글 액션이 있어요. 뭐가 더블 액션이냐 하면 우리 보통 이제 현대적인 리볼버들 그 이제 총알씩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 동그랗게 해가지고 또 미국 경찰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고 아주 무거운 이 방아쇠를 처음 당기면 그냥 총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걸 안 당겨도 돼요. 당겨도 되지만 근데 땡기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치죠. 그렇지, 이 공기가 뒤로 갔다 앞으로 치죠. 이게 이 방아쇠를 당기는 이 동작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면 더블 액션이고 요거를 무조건 당겨서 쏴야 되면 싱글 액션. 옛날 저기 19세기에도 이 리볼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쏘잖아요. 그런 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액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지 않으면 안 나가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해주는 거고. 더블 액션은 이제 그냥 쏘면 나가는 건데, 근데 자동 권총,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리볼버가 아니잖아요. 자동 권총은 이제 초탄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일단 쏘고 나면 그다음에 안에 그 총알에서 그 가스가 나오면서 발사가 되면서 가스가 이걸 뒤로 밀거든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탄부터는 자동으로 가는 거고 똑같고 초탄을 그냥 쏠 수 있느냐, 뭘 당겼다가 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나가면 더블, 안 나가고 뭘 당기고 초탄을 시작하게 되면 싱글이니까
이 더블 액션이란 말은 한마디로 그냥 들고 다니다 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안 땡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유리한 면이 있죠. 저 다른 예비 동작이 필요가 없으니까. 예. 더블 액션 이게 군용으로 경찰용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근데 그 군용으로도 많이 당연히 쓰죠 이게 네. 편해야 되고 급할 써야 되니까 그 역사는 군용 더블 액션 권총은 뭐가 처음일까요? 그거는 이상한 분이 아니고 이상한 노무의 권총입니다. 어떤 놈이길래 그렇게 검토하신 분이 뭐 이런저런 하세요? 방송에서 상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어떤 놈이 쓰는 건데 그렇게?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영화 보셨죠? 아 이거 봤죠? 네. 서부 영화가 뭐 있잖아요. 더블이. 예, 거기서 이상한 놈 맡은 게 송광호 씨였죠. 송광호 씨요? 예. 송광호 씨가 쓴 권총이 아, 바로 이 양쌍구총 쓰시죠, 그쵸? 이 발초 38이라는 권총인데 이거는 이제 2차 대전 때 아까 우리 원쌤 얘기하셨지만 그 독일군의 제식 네. 권총이었고 이 PP 권총에 말씀하신 더블 액션 기술을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P38은 방아쇠를 당겨서 방아쇠만 계속 속사가 가능하고 명중률이 뛰어난 최초의 더블 액션식 군용 권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의 나치 독일 제식권총은 이것도 조립식으로 나와서 제가 만들어봤던 총인데 루거의 루거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착 당겨가지고 되게 예쁘게 생긴 권총이 있습니다. 네. 앞에 이제 예쁘게 빠지고 수집가들이 좋아하죠. 누르고 권총은. 그렇죠. 네. 아 진짜 총? 네, 진짜 네. 총. 1차 대전 당시에 이 참호전에서 뜬 권총인데요. 이 참호전에서 유명해진 권총인데 참호전이 일상화되면 이제 적진으로 보병들이 달려갔을 때 소총은 쏘기 어렵습니다. 몽둥이 같이 사용하게 돼요. 가깝고 길잖아요. 또 옛날 소총 굉장히 길고 하니까 돌리기도 어렵고 막 그런데. 그렇죠. 사실상 이제 쏘는 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렇게 좁은 곳에서 적과 마주쳤을 때는 바로 이제 권총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권총은 그냥 고급 장교들이 폼으로 호신용으로 차고 다니는 거다라고 했다가 이때 의외로 실전적으로 쓰임새가 있음으로 인해서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특히 참호전은 최전선에서 일어나잖아요. 특히 최전선에서 굉장히 이제 활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을 이제 권총의 재탄생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루거 P08의 유명세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계속 이어졌고 연합군들은 요거를 이제 한번 차지해 보려고 떨어진 거 없나 노획 하고 싶은 제1 아이템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영화 진짜 누구 그 죽거나 한서 가면 이렇게 뒤져가지고 권총 뽑는 게 바로 이 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군요. 근데 이 발터 P38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그 자리를 딱 꿰찼을까요? 네. 그러니까 루거 P08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이 발사 후에 복자 장치가 후방으로 접히면서 탄피를 배출시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탄환을 장전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 방식의 이제 문제는 그 이물질이 잘 들어가서 툭하면 고장이 잘 났다고 그래요. 네. 근데 야전에 흙과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야전에 이제 취약한 거고 또 하나는 부품이 개수가 많아서 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돈이 또 그만큼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이제 권총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1938년에 제식용이 됐다는 의미에서 이제 38 숫자가 이제 붙었는데 이 영화 놈놈놈의 극중 배경이 1930년대 후반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 총을 사용한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영화인데 그러니까 따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발터 P38은 전쟁 기간 중에 뭐 북아프리카 사막, 러시아의 언 땅에서도 작동을 잘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AK-47 얘기할 때처럼 고장이 안 나는. 잘 중요하죠. 이거는 러시아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디코킹 레버하고 그다음에 오토마틱 파이어링 핀 블락이라는 안전장치들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의 안전장치가 있어서 오발 사고도 적은 편이었고 1938년에 이제 개발되고 제식이 된 다음에 2000년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생산이 됐는데 그동안 100만 정 가까이 생산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PPK가 PP의 좀 컴팩트한 버전이면 PPK 같은 거 제일 작은 네. 그런 건가요?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더 작은 거 있어요? 발터 TPH인데요. 여기 뭘 더 작게 만들죠, 그걸? 사진에 보시면 야, 이거는 세. 네. 이거 완전 새 건데요. 컴팩트하게 생겼죠. 그 PP하고 PPK는 이제 권총탄 중 가장 작은 22LR탄을 쏘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큰 편인데
이 22LR 탄이나 25ACP 탄 같은 경우는 이제 초소형 권총탄 이제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PPK 크기를 줄인 그 서브 컴팩트 모델이 등장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TPH 모델이고요. TPH는 1968년부터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PP 소형화 모델인 TP도 1961년부터 10년간 생산됐었지만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TPH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작고 그러니까 누가 쓰기 좋겠어요. 여성들이 이제 호신용으로 또 인기를 끌었고 여성 공작원들한테는 다행히 애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팔터 PPK 이거보다 조금 큰 모델 요거가 이제 널리 쓰인 이유는 또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은 이제 그 나치 덕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나치가 집권한 이후로 PPK가 독일 해군하고 공군의 제식 권총이 됐기 때문입니다. 육군은 이제 루거 P08이나 발터 P38이 제식 권총이었는데 해공군의 경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게 제식 권총이 됐고요. 고위급 장교한테는 또 발터 PPK가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부들을 위한 특별한 권총이 있었는데 와, 이거 간부 저도 간부였거든요. 장식을 이거 간부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고위층을 위한 고위층이죠. 권력자나 야, 고위층을 위한 예. 특별한 권총. 요즘 뭐 이거 영화에도 그 마피아들이 자기 금총 만들었으면 그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 이거는. 옛날에 그 이라크 점령한 다음에 후세인이 뭐 갖고 있던 금으로 도금한 권총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인그래빙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그 당시 이제 히틀러가 그 나치 간부 고위 무슨 이제 최고위층 간부들을 위해서 화려하게 장식된 이런 PPK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거는 그 헤르만 괴링이라고 유명한 괴링? 오른팔 원수 히틀러의 원수에게 지급됐던 이제 권총이라고 그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수죠. 더구나 헤르만 괴링이 이제 그 악명 높았던 게슈타포의 창설자로 또 알려졌기 때문에 더 그렇죠. 북한도 그런 비슷한 게 있다면서요? 북한은 이제 백두산 권총이라는 걸 쓰는데 옛날 김정일, 지금 김정은도 그렇고 당 간부나 아니면 어디 경력 가가지고 하사할 때 이런 백두산 권총의 이런 인그래빙 모델을 하사라고 그랬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이렇게 보통 보면 우리나라 이 고위 그 장군님들 하면 이렇게 칼 같은 거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하사하죠. 드리잖아요. 그럼 삼정도. 근데 오늘 이렇게 총을 그렇게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총 그렇게 하나요? 우리나라 안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또 근데 히틀러가 아까 하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른 히틀러 것도 있었습니다. 히틀러 이게 이제 히틀러 본인 형이 이제 진품인 거예요? 권총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손잡이에 보면 AH라고 보이죠. AH. 이게 이제 아돌프 히틀러의 약어. 그래가지고 AH라고 새겼다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자기 1939년이 히틀러의 50세 생일이었는데 그때 이 선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니켈 도금에 금으로 이제 장식을 했고 이게 보면 황금 색깔을 이제 금도광 보이죠. 007 황금총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거는 황금총. 경매도 나왔는데 1980년 초에 경매에 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10만 달러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10만 달러는 사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받을 거예요. 몇백만 달러 받을 것 같아요. 하긴 80년에 10만 달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뭐 100억 원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히틀러 총 있다 히틀러 누가 줬나 했더니 생일 선물을 받은 거군요. 발터 PPK 다시 돌아가면 그럼 이제 어떤 첩보원들 그러면 CIA가 씁니까? 네, 미국 CIA도 그렇고 영국의 MI6, 그다음에 독일의 BND, 프랑스, 이스라엘의 유명 모사드 이런 기관에서 다 애용을 했고 또 독일의 악명 높았던 비밀 경찰 게슈타포도 역시 이 발터 PPK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국권과 서구권에서 다 애용을 받은 그런 권총이 되겠네요. 아니 미국, 영국이 쓰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아주 이색적이긴 하지만 적군인 프랑스, 심지어 이스라엘도 이 독일 총을 써요? 이스라엘 첩보부대가 그건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아무리 저도 안 쓰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성능이 좋다고 성능만 좋다고 그렇게 애용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죠. 뭔데요? 뭐 그 2% 2%가 이거 채울 저희 공부 플러스 알파. 좀 이상해. 실제로 2%보다 더 큰 비중일 수 있는데 뭐냐면 이게 추적이 어렵다는 게 그 큰 장점이었다고 그래요. 권총은 보면 그 다 남바링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추적이 되는데 이 PPK 경우는 독일이 패망하면서 나치 독일이 갖고 있던 PPK가 이제 대량으로 이제 시중에 이제 유통이 되고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후에 뭐 난장판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록 번호가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암시장 통해서 네, 구하시는 그래서 분들 뭐 이렇게. 암시장에서 뭐 거래되듯이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누가 발터 PPK를 쓰고 버려도 이게 도대체 어떤 족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지금처럼 뭐 정확하게 지문이든 뭐든 뭐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암살을 한다든지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때 비밀 공작을 했을 때 추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이게 맞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쏘고 이렇게 버리고 가도 네.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었겠네요. 그 당시만 네. 하더라도.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 발터 PPK가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또 장면이 있다면서요. 물론 히틀러 관련된 또 부분인데 계속 예. 베를린 이제 함락 직전에 히틀러가 갖고 있던 총이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발터인데 하나는 발터의 이제 모델 8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PPK 소지하고 있었는데 1945년 4월 30일에 이제 패배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히틀러가 자살을 하잖아요. 바로 이때 발터 PPK를 사용해서 자살을 하게 되죠. 이 일 때문에 이 신과 같은 권력을 누렸던 히틀러의 최후를 장식했다고 해서 이 총의 별명이 붙는데 그게 데미갓 슬레이어거든요. 데미갓은 이제 번역하자면 뭐 반신반인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에 가까운 존재를 슬레이어, 살해자. 그러니까는 반신반인을 죽이는 존재. 이렇게 별명이 붙었고 이게 뭐 어울리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12.6 사건 당시에 이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쏘잖아요. 그때도 이 데미갓 슬레이어를 그 총이에요? 네. 예, 이거 그때도 PPK 발터 PPK를 씁니다. 역사적인 총이 됩니다. 역사적인 총이죠. 그당 12억에도 쓰였던 총이 이거군요. 네. 역사적으로 또 다른 또 장면을 만들어낸 총도 있을 것도 같죠? 예, 네. 더 큰 더 큰도 있어요? 12억보다 훨씬 더 큰 장면을 만드는 히틀러 자살보다도요? 예, 더 큰 총이 있어요. 네. 1차 대전에 불을 지핀 총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완전 새거 네. 같은데요. 네. 저 총을 몰라서 이게 더 이게 세는 현대적인 것 이게 이제 같은데. FN M1910, 1911이 아니라 M1910인데 네. 1,000만 명 이상의 인명을 사망케 한 가까운 인명을 사망케 한 1차 대전의 불을 지핀 총이다. 그 사라예브의 총성 아시죠? 저희가 저희 우리 전에도 다뤘었죠. 예.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그 페르디난드 그 황태자 부부를 암살할 때 사용된 총이 바로 이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83년까지 생산이 계속될 정도로 베스트셀러 총 중에 하나고요. 근데 재밌는 게 북한도 이거를 복제해서 쓴대요. 근데 70식 권총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M1910 이전 모델이 또 있는데 이건 지금 계속 그 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M1900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를 바꾼 권총인데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대한의군 참모 중장 자격으로 이 총을 7발을 발사를 해서 그중 3발이 열차에서 막 내린 이토 후군을 권총한 거죠. 1900년에 만들어진 의거죠. 그렇죠. 의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쓴 권총이 7.65mm 구경의 FN의 M1900이었어요. 전 모델쯤 되겠네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M 뭐 1900, 1911, 뭐 아까 1911, 지금 1910도 나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 같은 사람이 설계를 한 총이에요. 그래서 브라우닝이라고 소개팅으로 부르긴 하는데, 브라우닝. 존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총기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할 정도의 총 설계의 천재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자동 권총이라든가 자동 화기, 혹은 반자동 화기, 뭐 소총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기본 설계가 이 사람 손에서 다 나왔다라고
라고 말할 정도로 저 20세기 초반에 좀 이제 이 자동화기, 반자동화기의 원형을 만든 사람이고요. 이렇게 스프링이 또 총열을 감싸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이 총 이제 1900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방식이 유명해지면서 아까 발트와 PPE에도 이제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반자동 권총에 이제 놀이새와 총열 덮개를 합쳐 슬라이드로 만든 거, 그렇죠? 여기 슬라이드 있죠? 예. 그 슬라이드로 만든 것 또한 이 사람의 아이디어여서 그냥 뭐 이 자동 권총계나 이쪽에서는 그냥 뭐 전설적인 존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가 또 있을까요? 또 권총이. 좀 재밌는 예인데 성능에서는 오히려 낙접장을 받았는데 역사를 바꾸는 도구가 됐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차원인데 그 링컨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건데요. 암살 얘기가 예. 또 많이 나오네요. 1865년 4월에 그 연극을 관람하고 있던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남부의 지지자인 존 윌키스 부스가 방아쇠를 당겨 암살하는데 그때 총이 대린저라는 거죠. 대린저는 19세기 이제 미국의 권총 제작자인 헨리 데링거가 만든 건데 이거를 말을 잘못해서 독일 발음이 영어 발음이니까 이름을 잘못 불러서 이게 대린저가 된 거예요. 쌍열 단발 권총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 보통 명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총기 유형을 이제 대린저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한두 개의 총열을 가진 단순한 브레이크 오픈식의 이 총기로 꽤 큰 구경의 탄화를 발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대린저라고 보통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예. 유효 사거리는 불과 한 5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짧은 거죠. 5m면 여기부터 아마 저 카메라에 있는 이거보다는 좀 길겠구나. 그런데 굉장히 짧은 거리죠. 저 정도가 넘어가면 맞추기 어렵다. 옆 사람 총이- 조심해야죠. 예. 총인데. 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확도나 뭐 파괴력도 당연히 떨어졌고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그래요. 날아가는 총알이 보인다. 날아가는 총알이 보인다. 옷 좀 두껍게 입으면 옷 좀 두껍게 입거나 중절모 좀 두꺼운 거 쓰면 제가 막 못 뚫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초고속 카메라로 보는 것도 아닌데 날아가는 총알이 보인다고 그러면 그게 총입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예. 하지만 거기에 또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사용이 됐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 말씀 나누고 있는 총들은 사실 그냥 군용 권총 또는 경찰용 권총인데 그게 이제 암살에 쓰인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주제가 스파이니까 좀 스파이들이 쓰는 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네. 돌아가서 CNN에서 이제 그런 스파이들이 쓰는 총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CNN은 별걸 다 하네요. 네, 뭐 아주 안 걸치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여성 스파이 단신회사도 TV도 하지 않습니까? 네? TV도 하지 않으세요? 저처럼 같이 우리가 하면 좀 저처럼 신문 기자가 방송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성 스파이들이 이제 사용했을 법한 총들인데 일명 립스틱 총, 아 립스틱 예, 예. 립스틱 총이 있다고. 아, 돌리면 나갈 것 같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냉전 시절에 KGB가 썼던 총이고 분위기가 좀 어리죠, KGB 분위기. 예, 이거는 이제 국제 스파이 박물관이라는 데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진짜 립스틱 케이스에 위장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4.5mm의 단발 권총이라고 그래요. 한 발밖에 안 나가는. 네, 단발. 한 발 쏘고 끝나는. 한 발 나갈 것 같은데 립스틱이니까 한 발 나갈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정말 총탄, 두개 넣기도 어려워. 총탄 거기 얼마나 넣겠어요? 립스틱 그거 한 제대로 발 만들면. 쐈는데 안 맞으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죠? 립스틱 여러 개 갖고 다니시죠? 색깔별로. 두 개쯤 갖고 다녀요. 예, 약간 뭐 진한 거, 약간 흐린 거에서 같이 바르는 밑자 아니면 다르게 하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잠깐만 다시 뽑아서 다시 쏘고 다시 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일격필살이 무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거 실패하면 그냥 간다. 체포되거나 죽거나 뭐 그런 수줍은 거 상황인데. 없는데 립스틱 이만큼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베를린 서부에 미국 측 검문소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압수가 돼서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다고 그러네요. 너무 많이 들고 갔다가 이거 여기 마약 들은 거 아닌가? 뭐다 밀수. 그렇죠. 립스틱 밀수하다가 잡혔다고 그러네요. 네 그런 거 같은데 어디는데. 식물학자로 위장한 스파이가 있다고 너무 튀는데 이건 식물학자는 어떻게 된 건지 식물학자로 위장한 스파이가 엄청난 발견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본방의 야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딸기를 좋아합니다. 상큼하고 앙증맞은 이 딸기 하나를 톡 깨물면 하루 피로가 싹 가실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빵과 우유, 아이스크림과도 찰떡궁합, 비타민 C도 풍부해서 피로 회복제로도 그만 마성의 과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딸기가 세상에 나온 지가 약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이전까지 딸기는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관상용 식물에 불과했는데요. 한 스파이가 딸기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이 맛있는 딸기를 먹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때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4세는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죠. 그러던 중 1700년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왕 카를로스 2세가 유전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은 루이 14세의 손자 펠리페 5세였는데요. 권력 욕에 눈이 먼 루이 14세. 자신의 손자인 펠리페 5세가 스페인 왕위와 프랑스 왕위를 동시에 물려받아야 스페인과 프랑스를 통합한 거대한 국가가 탄생하리라 믿었죠. 그래서 반대파들의 반란을 우려 스페인의 정세를 항상 감시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중남미 지역 대부분이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당연히 그곳에 주둔하는 스페인군의 동태도 항상 파악해야 했죠. 그래서 루이 14세는 각 지역에 스파이를 파견합니다. 1712년 당시 프랑스 육군 정보국 소속의 프레지에 중령은 루이 14세의 명령을 받고 칠레에 스파이로 파견됩니다. 그는 위장 잠입에 성공, 칠레 중남부 비오비오주 콘셉시온에 자리를 잡고 칠레 지역의 정치와 군사 정보를 수집하죠. 그리고 모든 정보를 기록한 수첩을 본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이라곤 온통 칠레 야생 딸기 관련 기록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은 그가 적어보낸 딸기 관련 기록은 해안가에 설치된 요새나 주둔 병력의 숫자 등을 알리는 암호였던 겁니다. 프레지에가 스파이 활동을 들키지 않기 위해 위장한 직업은 바로 식물학자. 야생 딸기 종자를 관찰하고 채집하는 척 하면서 은밀하게 스파이 임무를 수행한 거죠. 그런데 식물의 문외한이었던 그가 실제로 딸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프레지에는 칠레 해안가에서 자생하는 칠레 야생 딸기를 발견하죠. 그것은 유럽의 작은 딸기들에 비해 호두나 달걀처럼 크기가 큰 데다 아주 싱싱하고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해안가를 뒤지며 야생 딸기 종자를 면면히 관찰하고 채집합니다. 스파이의 본연의 임무보다 엉뚱한 데 더 관심이 쏠려 있었던 거죠. 그래도 프레지에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그리고 1714년 프랑스로 귀국하는데요. 칠레의 군사 정보가 담긴 지도를 직접 제작해 루이 14세에게 제출합니다. 루이 14세는 아주 만족해하며 프레지에게 큰 상금을 내리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프레지에가 열심히 모은 정보도 루이 14세의 큰 야욕을 채워주기엔 부족했나 봅니다. 프랑스는 주변국들과의 기나긴 전쟁으로 빚만 늘었고 얻은 이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펠리페 5세는 스페인 왕위만을 인정받고 프랑스 왕위 계승권은 영원히 포기해야만 했죠. 그래도 프레지에가 제작한 칠레 지도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훗날 프랑스의 유명 탐험가 부겐빌과 라페루즈가 그가 만든 지도의 도움을 받아 남미 지역을 탐험할 수 있게 된 거죠. 프레지에도 루이 14세가 내린 상금보다 더 귀한 걸 얻습니다. 바로 그가 칠레에서 몰래 가지고 들어온 칠레 야생 딸기 종자.
그의 딸기 사랑은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피어납니다. 열정적으로 딸기 연구에 매진하고 딸기 관련 책까지 출판하죠. 그리고 칠레에서 가져온 딸기 종자를 정성스럽게 심어 새로운 딸기 재배도 시도해봅니다. 칠레 딸기가 빨갛고 탐스럽긴 해도 먹을 수 없는 종자였기 때문에 이왕이면 식용용으로 개발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풍토가 맞지 않아 딸기는 열매조차 맺지 못합니다. 비록 그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딸기 역사가 쓰여지는 발판을 마련하죠. 프레지의 연구 성과가 유럽의 식물학계에 알려지면서 딸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이때부터 식물학자들은 새로운 품종의 딸기를 얻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1764년 프레지에가 발견한 딸기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영국의 식물학자 필립 밀러가 칠레 야생 딸기와 북미 버지니아의 야생 딸기를 교배시켜 새로운 종자를 얻는 데 성공한 건데요. 이 딸기가 지금 우리가 먹는 재배용 딸기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딸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는 1920년대 무렵.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갑자기 딸기 땡깁니다. 스파이의 주요 임무는 정체를 들키지 않고 적국의 기밀 정보를 몰래 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딸기야말로 18세기 최고의 스파이가 아니었을까요? 프랑스와 칠레를 오가며 유럽의 정세를 모두 지켜봤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팔자 모르는 게 이거 뭐 처음 스파이하러 갔다가 딸기 이렇게 하다가 딸기 먹고 하다가 업적을 쌓을 거라고는 학문적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이렇게 일상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식물학도 과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과학이죠, 당연히. 요즘 뭐 딸기 복사 이거 엄청 많거든요. 딸기 해가지고 비싸요 또. 그런데 또 좀 특이한 이거 진짜 스파이가 쓰는 암살 무기구나 그런 내용 또 뭐 더 있을까요? 네. 이 원래 권력을 지향하는 남자들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악수. 악수. 악수할 때 막 힘주고 막 일부러 힘주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많이 이거 하죠. 정치인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많이 당해봤죠. 예, 근데 그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될 무기예요. 예. 악수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알겠죠? 작은 총 같은 것인데 이거로 독침을 쏜 케이스거든요. 비서로 일하고 있던 미혼 여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잘생겼을 것 이분이에요? 네. 이분이 민항기에 썼어요? 진짜 재미지고 잘생기고 뭐 그런 사람 별로 없다. 이번에는 아줬습니다. 아줬습니다. 아직 한 발이 남아있다.